다음으로 마지막 6번째 키워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인프라 앤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앤 플랫폼에 대한 첫 번째 발표는 블록체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연구에 대해 한양대학교 김봉훈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연구과제의 발표를 하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센터 김봉훈 센터장입니다. 본 과제 발표 순서는 연구 개요 및 연구 방법,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개요 및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필요성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정책의 확대 개선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정부 산업의 키사 시범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첫 번째는 블록체인 정부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키사의 시범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 키사 시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분석, 그리고 금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 산업의 정부 사업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정부 사업 및 키사 시범 사업의 연관 산업을 식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효과 유발,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는 키사 시범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입니다. 이 사회적 기여도 분석은 사회적 투자 수익률, 즉 SROI를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13개의 사회적 가치와 키사 시범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매칭하고요. 사회적 가치의 화폐함이 키사 시범 사업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사회적 기여도 분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마치고 나면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 관련 4학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해당 연구에 대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분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스텝 첫 번째는 사업 내용 조사, 활용 산업 조사, 관련 산업 식별, 유발 개수 도출, 유발 효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최신의 연장표인 2019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분류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경우 2019년에 발표된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상품 분류표에 블록체인 산업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식별 시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 및 키사 시범 사업의 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중분류 유발 개수를 활용하였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각 개별 사업의 파급 효과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유발 효과의 산정식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정부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입니다. 국가 정보화 시행 계획에 의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약 2,08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149억, 2020년에 764억, 2021년에 1,16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투자가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유발 효과를 분석해 보면요. 블록체인 정부 사업의 총 파급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 약 3,3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2,800억,
취업 유발 약 3,100명 정도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키사 시범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사는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2019년에 225억, 2020년에 약 163억, 2021년에 약 280억 원 등을 투자해서 최근 3년간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지원비와 그리고 민간 매칭을 합친 금액으로 약 66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키사의 시범사업에 이러한 투자 비용을 활용하여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면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1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920억 원, 취업 유발이 약 1,600명 정도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정부 사업과 키사 시범사업의 총 파급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사업이 훨씬 더 크고요. 키사의 시범사업이 투자가 적었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제 1억 원당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지발 효과에서 모두 다 키사의 시범사업이 1억 원당 파급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사 시범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여도 분석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다음과 같이 사회적 가치 매칭, 그리고 시범사업 투자 조사,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조사, 측정 지표의 화폐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시범사업의 비중도 반영을 했고요. 비중은 저희가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털 사이트인 NTIS를 전수조사해서 비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약 4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회행 기간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회행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에서 13개의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합동 보고서에서 발표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라는 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인권, 노동, 일자리, 사회적 책임 이렇게 해서 1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이제 13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키사 시범사업과 13개의 사회적 가치를 매칭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시를 보시면 키사의 시범사업 중에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같은 경우는 키워드 노동, 일자리, 인권에 해당하고요. 블록체인 기반 이런 것들은 복지, 환경, 지역경제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가 매칭을 해보면 키사의 시범사업은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26개,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26개,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21개 순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의 사회적 가치 매칭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13개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 키사의 시범사업 투자비가 약 725억 원을 투자하였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 보면요. 총 투입비 725억 원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가 약 1,732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SROI의 비율이 2.39, 즉 키사가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약 2.39배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제언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려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상품 분류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블록체인 산업의 분류 체계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블록체인의 산업 분류 체계가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도 측정을 저희가 화폐 가치를 통해서 매칭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보다 더 객관적인 사회적 기여도 측정 지표가 향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향후 키사 시범사업의 방향성입니다.
본 사업을 사회적 가치의 시범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판단해 봤을 때는 13개의 사회적 가치 중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사회 통합이라는 이런 키워드에서는 시범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이런 13가지 사회적 가치 중에 지역사회, 일자리, 사회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잘해오고 있는 사회적 책임, 복지, 안전 등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분석 연구과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 연구에 대해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위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정책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나온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새롭게 개정하는 두 번째 버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에서부터 또는 특정 분야에서 시작되어진 인터넷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전략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좀 더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는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복합적인 어떤 대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변화가 지금 디지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분야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화는 지정학적인 추세에 의해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그렇지만 온라인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화는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세상 속에서 어떤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 속에 어떤 시민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는 그런 분야에서 한국의 인터넷 전략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안보나 외교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기술 안보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지정학적인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그 디지털 세상이 재편되어지는 디지털 지정학의 부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터넷 세상이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스플린터넷, 분할 인터넷에 대한 우려가 출현하는 가운데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이런 디지털 이슈, 인터넷 전략의 이슈가 외교와 동맹, 국방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세부 분야는 아마도 사이버 안보 분야일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의 안보 위협이 증대하고 있고 기술 경쟁과 국가 안보의 변수가 결합하는 다양한 양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그것을 담아내는 제도나 거버넌스의 고도화라고 하는 변화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큰 부분이겠는데요. 기술 경쟁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이런 인프라나 제도 거버넌스의 모색이 다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성격의 변화 또는 그것을 운영할 기술과 인력의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좀 더 부쩍 제기되어지고 있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정책과 제도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이를 담아내려고 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른바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다양한 인프라 분야나 인력 분야 또는 법과 제도적인 환경의 정비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변화가 우리의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은 아마도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종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대한 이런 테크 기업들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쟁의 환경이 창출되고, 이러한 양상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환경 하에서 좀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도 효율성의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규범의 수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나 개인정보 보호의 추세와 함께 이 환경과 생태 패러다임의 부상에 따른 우리의 대응의 필요성들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상들은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에 반영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이 일종의 디지털 한국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는 인터넷 한국 또는 디지털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대전환의 시대를 맞는 디지털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위치해 있는 현 주소를 파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인터넷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서 도출되는 극복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기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큰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환의 구조적 환경이 부과하는 현안과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내적 차원에서 국가 인터넷 전략의 분야에서 그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차원까지도 고려하면서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는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이 아마도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아날로그 국가의 관성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한국의 과제를 논함에 있어 안보 외교 분야에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일종의 중견국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테마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 미국과 중국, 서방과 비서방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인프라의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경쟁이나 또는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사이버 동맹, 국제 규범의 참여 등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현 단계에서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할 인터넷의 추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중견국의 딜레마를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화웨이 사태로 대변되어지는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안보 문제나 데이터 안보, 공급망 안보 이슈 같은 것들이 이런 중견국의 고민을 깊게 해가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도 인프라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고도화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과제와 함께 근데 디지털 강국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또 취약국으로서 지금 낙인 찍혀지게 되는 그런 오명의 문제 같은 것들을 벗어내야 되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에 걸맞는 포괄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여타 행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는
한국의 과제로서 이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의 문제점들도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제기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효율성 중심의 경쟁 패러다임의 마인드를 넘어서서 시민의 권리와 생태 환경 변수를 고려하는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최근에 플랫폼 경제 또는 빅블러 시대라고 하죠. 뭐 이런 분야의 도래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분야에서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디지털 한국이 추구할 디지털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에 대응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대응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한국이 새로운 지평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해야 되는 우리의 미래 전략 비전은 무엇일까요? 안보나 외교, 기술과 제도 또는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인 어떠한 식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 글로벌 중견국으로서의 비전과 디지털 한국의 위상을 담아낼 수 있는 전략 모델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새로운 미래 국가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글로벌한 현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인 내용들을 또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과 서방과 비서방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창출되는 나름대로 구조적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중견국 마인드와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 제도의 측면에서도 새롭게 펼쳐지는 기술 안보 경쟁 또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정책과 국가 모델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어떤 미래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복합적인 국가 모델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양한 이슈들을 엮어내는 일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국가 모델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술 문명이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국가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의 증대를 앞세워서 일종의 디지털 성장 국가 모델을 추구해 왔다면 이런 성장 모델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새롭게 제기되어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적인 요소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 일종의 디지털 가치국가 또는 디지털 어진국가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래 디지털 기술 문명의 도래에 대비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중견국이자 디지털 강국으로서 한국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걸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또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느냐와 관련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좁은 의미의 정보 보안이나 보호의 문제 또는 사이버 안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넓게 새롭게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 마인드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지정학의 부상 또는 인터넷의 분할이라고 하는 분할 인터넷의 우려가 제기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차원에서 복합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상황을 인식하고 디지털 외교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 분야의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이런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과 디지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이버 안보 인프라의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걸맞는 균형된 정책 및 법제도 모델의 정비를 위해서 이른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제도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과거의 성장 마인드를 넘어서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 경쟁 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 전략과 일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기술 문명의 또는 규범의 모델에 부합하는 전략 마인드의 구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국가 인터넷 전략에 대한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정책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정책팀 유주열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 정책팀을 맡고 있는 유주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의미에 대해 랩업하고 이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더하는 조력자로서 산업과 경제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 내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하고 검증하고 보관하고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던 기존 구조를 탈중앙화 분산식으로 바꾸면서 거래 비용 감소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여 물류 유통, 에너지, 금융,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에 따라 사정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블록체인을 성장, 복지 등 디지털 혜택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을 전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WEF나 가트너, IDC 등에서도 블록체인을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입니다. 우선 18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전략을 발표하였고 2000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하였고 기술 개발, 전문 인력, 기업 양성 등 산업 활성화 기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12개 상호가입 출시 등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술 한계를 보완하는 원천 기술, 산업별 활용 가능한 응용 플랫폼 개발 등 28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서는 17년도 한계였던 ITRC 사업을 21년도에는 5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 사업은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으나 시스템 일부에 일부만 적용되어 있어서 업무 전반으로 확산까지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고 기술국 미국 대비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산업의 양적 확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타 산업 대비 작은 규모의 초기 시장으로 수익 모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하여 블록체인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시작한 시기는 2018년도부터입니다. ICT 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의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전략을 2018년도에 수립하였으며 19년도에 4차 위에서 발표한 4차 산업 대정부 권고안에도 블록체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2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1년 한국판 뉴딜 2.0에도 블록체인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부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세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해당 정책들을 랩업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주요 과제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5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다수 레퍼런스는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블록체인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겠다는 과제입니다. 현재 온라인 투표나 투명한 기부금 관리, 신재생 에너지 거래, 사회복지급여, 중급수급 방지, 우정 서비스 등 5개 집중 분야를 올해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인프라로서 분산 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자격 증명을 넘어 전자개혁이나 IoT 제어 등 혁신적 DI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기종 상호연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중입니다. 중소창업기업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인 바스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 공급 기관 간 협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기술 검증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개발한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 환경 및 기술 검증도 내년 2022년부터는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해외의 유명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선도국 대비 약 2년의 기술 격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 및 융합 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힘든 과제에 대해 규제자의 특구에서 실증 사업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부분입니다. ITRC 확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교육, 블록체인 진흥 주간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학술 대회 등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 및 산업 진흥 방향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진흥팀 전진영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진흥팀 팀장 전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정부의 전자문서 이용 확산과 산업진흥 방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로 살펴볼 내용은 그동안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성과가 어떻게 되고 전자문서 진흥과 관련된 신뢰 서비스 제도, 그리고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전자문서 이용 확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의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장기 계획이었고요. 정부 정책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와 체계적인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페이퍼리스 업무 혁신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나아가 사회 전반의 업무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낭비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자문서 활용률이 57%에 머물고 있었고 종이만 요구하는 규제 및 관행, 그리고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환경이 전자문서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데 그 목표로 16년도 전자문서 활용률이 57%인 것을 올해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서 종이문서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국민의 체감이 큰 4대 분야, 공공, 금융, 유통, 의료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회 전반으로 페이퍼리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올해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7년 법무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6월에 국회 통과를 하고 12월 10일에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400여 개의 일반 법령이나 법령에서 문서나 서면을 요구하는 내용을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설령 전자문서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전자문서의 서면성과 유효성 요건을 마련해서 종이문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특별히 전자문서 외에 종이로밖에 받을 수 없다고 개별법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문서 기반으로 아직 업무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전자화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중으로 보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이문서를 전자화해서 보관을 하고 종이를 폐기하면 좋은데,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나중에 감사를 대비한다던가 민원 제기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종이문서도 계속 보관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혁파하는 것이 전자문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종이문서를 전자화해서 본 제도에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폐기가 가능하다는 근거까지 넣음으로써 그동안의 업계나 현장에서 요구해오던 관행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 전자문서 중개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정, 인력, 시설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던 제도를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이용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주요 분야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아직도 종이가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받아보는 고지, 안내문들이 종이 형태로 연간 한 4.6억 건 이상이 발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 형태의 안내 고지문은 요새와 같이 1인 가구가 확대되고 비대면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서 실제 집배원분들께서 방문해도 당사자가 없거나 그런 상황에 직접 실제로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종이 우편물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우편함에 있는 종이 우편물이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되어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KT와 같은 이통사의 문자 서비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앱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서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형태로 고지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종이와 전자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부담이 많은데, 특히 금융 분야에서 대출을 하는 그런 은행 업무를 보실 때 종이 형태로 처리되어져야 하는 업무 절차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종이로 작성하고 이후 바로 스캔을 하는데
종이도 보관하고 스캔본도 보관하는 이런 업무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기반으로 실내 스캔을 하고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에는 종이 형태의 문서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에서 진료 이후에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을 종이로 받게 됐는데 발급 건수가 연 5억 건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종이들이 낭비되고 버려지는 문제, 그리고 특히 종이형 수준 같은 경우는 연 180억 건 이상이 발급되고 있는데 이런 종이형 수준은 사실 현장에서 받으면 바로 버려지는 상황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종이가 제작되어지는 과정에서 자연도 훼손되고 환경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종이 형태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바꾸면 될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영수증과 같이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의미에서 국민 생활에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의 결과로 21년까지 70% 달성이 목표인 국내 전자문서 이용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69%까지 달성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과 언택트, 디지털 뉴딜 같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전자문서 이용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매출 규모도 작년 기준 구조로 올해는 10조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아직도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실내 서비스 기반의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내 서비스로는 전자화 작업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문서를 또 전자화해서 보관을 했어도 종이 형태로 보관도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문서 이용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전자화 작업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자화 작업장이라는 건 전자화 스캔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면 보관에 효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4개 법인에 5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해마다 한 1억 건 정도의 종이문서가 전자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자화 작업장을 통해서 스캐닝하는 전자화 작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지고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는 공원연의 기업 등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하고 해당 전자문서를 이용자와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 신뢰성 있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호안을 준수하고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고 또 전자화 과정을 거쳐서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는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한 560여 테라바이트의 전자화된 문서가 보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보관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2월에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문서들이 안전하게 스캔되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대한 기술 중립성을 강화하여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사용해서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사업자들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관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술 기준을 완화하고 또 모바일 앱 등과 같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서비스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 중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PC 기반의 중개 서비스였던 샵메일 외에 18년에 모바일 플랫폼을 신규로 지정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모바일로 각종 고지서나 문서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유통 증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통 증명이라 함은
송수신자의 인적사항과 송수신 열람 시기를 유통증명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키사가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유통증명서는 진실하다는 법정 추정 효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를 통해서 문서를 보내게 되면 언제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열람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신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제대로 발신, 수신, 열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0개 사업자가 인증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기존의 샵메일 사업자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300여만 건이 유통이 되었는데 올해 9월까지 7,000여만 건, 연말까지는 1억 건 이상이 유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19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전자와 전환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왔고 내년에는 8억 정도의 수준으로 다소 감소한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페이퍼리스 촉진 지원 사업은 페이퍼리스 촉진 지원 사업 중에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공공, 행정 분야에서 연 한 4.6억 건이 발송이 되고 있고 예산이 2천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종이 형태의 고지 안내문들의 전자화를 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이 형태로 보내면 잘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고 또한 민원도 발생하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신하지 못해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2차적인 국민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이 형태의 고지 안내문을 국민들이 모바일로 수령하게 되면 실시간 알람도 뜨고 수신자 본인이 직접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고지 안내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서비스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432개 기관에서 약 1억 3천만 건 이상의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재산세와 같은 내용들을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KT의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수신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는 OECD에서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올해 3월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문서 산업진흥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생산, 유통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급증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데이터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가 데이터 기반의 사회로의 성장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 제도 개선, 국민 생활에서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발굴, 대국민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인 전자문서 활용률은 21년까지 70%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는 단순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넘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의 생성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디지털, 데이터 등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를 포괄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6대 분야에서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전자문서의 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수요자인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개정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공인전자문서 센터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중개자와 센터에서도 이미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전자문서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리 생활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특정 서비스의 제도가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중개자 간 연계 전송 기능과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이 서로 문서 전달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자화 문서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집중형 방식의 전자화 작업장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분산형 전자화 작업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개사업자가 증가했듯이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적극 확대하여 공인전자문서 센터 또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데이터 환경에서 전자문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고지 서비스 외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신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효과가 큰 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등의 생성 및 발급, 보관, 유통 및 활용 등 전자문서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신서비스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문서 생성 단계에서부터 전자화로 만들어지는 본 디지털 및 데이터로의 활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온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하는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한 직접 지원과는 별개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간접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행정 공공기관 기업별로 상이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자문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문서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기반으로 법 기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전략 수립, 제도 개선, 시범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노력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식을 개선하도록 홍보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컨퍼런스, 시상식 등 오프라인 형식의 공급자 유지의 인식 제고 방법에서 정책에 대한 수요자별로 소통 채널을 다변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제고, 사례 확산, 정책 수요, 정보 공유 및 공개, 그리고 정책 해설 제공 등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관행을 타파하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환류시켜서 지속적으로 국민과 수요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가칭으로 K-페이퍼리스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 및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수요 확대를 기회로 국내 우수 전자문서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선 아시아권역을 대상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제도, 정책,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진출, 유망 국가를 모색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상 국가의 현지 네트워킹 및 국내 산업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기반을 조성한 후에 국내 법제 서비스 등의 전자문서에 대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출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노력을 통해서 국내 전자문서 산업계의 해외와의 연계,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전자문서 정책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대한 내용과 관련 산업진흥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디지털 인프라 앤 플랫폼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플랫폼 서비스 진흥팀 최영준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플랫폼서비스진흥팀의 최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가기정통부와 방통위와 함께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올해 이슈되었던 크게 4가지 플랫폼 시장에서 4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판매자와 소비자가 재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공유해주는 디지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으면서 양면 시장이 구성되는 기존의 전통 시장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플랫폼 시장 자체는 초기 선점 효과가 높고 독과점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한테 주는 혜택은 유통 경로를 확장해주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대신에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면서 시장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이용에 따른 이용자를 보면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저렴한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한테 얻는 이득으로는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그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잠금하는 락인 효과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될 미래 가치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산업으로 2009년에 그 전 세계 시총 12기업 중에 플랫폼 기업 비중이 2개, MS와 구글 2개 사업자였다면 2019년 기준으로는 7개 사업자로 늘어났습니다. 7개 사업자는 MS,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주요 이슈, 올해 좀 현안이 됐던 4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돼서 지금 통과된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계신 유튜브나 틱톡, 그리고 뭐 카카오 TV,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로 지금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별점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 및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이 애플이나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고 그 수수료 30%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앱 결제를 간단히 드리면은 앱마켓에서 그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결제해서 지급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인앱 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결제 수단은 앱마켓과는 약간 자유롭게 별도의 피지사를 두고 결제를 해서 앱마켓보다 좀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해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인앱 결제와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애플하고 에픽게임즈 간의 반독점 소송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대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중지해달라고 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었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애플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해외 동향을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플랫폼 패키지법을 발의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이나 합병 등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발의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이 20년 12월에 발의돼서 현재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21년 9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용자 피해 예방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앱마켓 사업자에게 결제나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고, 가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앱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분쟁 조정위를 통해서 앱마켓 이용 요금 결제, 취소 환급에 관한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위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었고, 그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방통위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법령을 어겼을 경우, 입법요구안 시행령을 봤을 때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2%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도 입법 요구가 되었고, 내년 3월에 그거에 대해서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기정통부에서 진행됐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지난 5월하고 10월에 그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와 게임사, OTT 사업자, 음악, 전문기관 협회 등의 MOU에 참여했었고,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이제 글로벌하게 앱마켓에 대한 발전이 되고 있지만은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그 국내 앱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통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앱마켓,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 제도 정비반을 통해서 법령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실태 점검반을 통해서 어떻게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을 점검하고 이거에 대한 부당 행위를 찾아낼 것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 관련된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에 대한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용자가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있으며, 크리에이터 사이에 이 연예인 기획사 같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가 있습니다. MCN 사업자가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방송을 연출해주고 촬영해주고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면서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산업 조사했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과정으로 수익 창출이나 배분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창작물 보호에 대한 필요 사항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가 서비스 종료나 사업자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한 35% 수준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충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관련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사례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MCN 대상 개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가 무단 삭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보호해주거나 크리에이터 노동을 착취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사업자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크게 네 가지로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업자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현재 방통위와 키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네이버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 조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 및 가징금이 부과되면서 알고리즘 조작 이슈가 ICT 관련된 기사에서 메인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알고리즘 관련돼서 뉴스 추천 쪽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이나 검색에 대한 이 알고리즘은 경쟁이 치열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영업 비밀로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입법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뉴스 배열 기준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 한준우 의원님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리즘 자체가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알고리즘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 검색 시장은 야후나 라이코스가 모든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사업자가 크게 된 이유로서는 이 검색 추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검색 역량 및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아주는 독자적인 구글 검색 추천 알고리즘의 성공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영상 선택을 돕기 위해서 시네매치라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넷플릭스의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 자체가 공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알고리즘은 사업자가 축적한 빅데이터랑 기술 노하우 등이 축적된 투자와 혁신의 결과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유럽에서도 그 순위에 대한 결정 주요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의 공개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기보다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변수나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개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 및 국내 정책 방향을 살펴보시게 되면, EU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자와 비즈니스 사업자 간의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P2P 레귤레이션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투명성 규정에 20년 7월에 시행이 되었고, 여기에 몇 개 조항에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법안에서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0년 12월에 발표했던 온라인 플랫폼 검색 결과 순위 투명성 가이드라인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범위나 공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악성 알고리즘에 대한 방지법을 지난 10월 하원에서 발의하였고, 알고리즘 책무성에 대한 법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방통위 쪽에서는 AI 기반의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디어 관련된 부분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가기정통부는 미디어를 제외한 온라인 검색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점 리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점 리뷰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땡땡 사업자에서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면 환불을 요구하고, 이제 뇌출혈로 사업자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별점 테러들도 증가하고 있고, 별점 리뷰를 대행하는 업무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 주문앱 이용 현황을 보시면 되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3개 사업자에 모여 있고, 리뷰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도 배달 대행 업체에 있다거나 점주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점 리뷰 방식과 관련된 주요 의견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 배달업체에 대한 각각 평가 기준에 대한 분리 부분, 음식의 질과 무관한 리뷰 이벤트에 대한 개선 부분, 리뷰 기능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부분, 다양한 기준을 도입하고 악의적 사용자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통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별점 후기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산업계와 연구반 의견 등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플랫폼 관련돼서 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독과점으로 인해서 부당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최영준 팀장님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들어보니까 올 한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정책 연구 성과들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공유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매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 연구 성과 발표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토론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